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AI가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PC나 스마트폰에서 직접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소형 AI 모델이 바로 그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AI 비서들 참 똑똑하잖아요. 근데 왜 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게임 속 캐릭터들은 왜 좀 더 진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요, 사실 AI가 어디서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AI가 어디서 계산을 처리하느냐. 여기서부터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AI와 바로 내 손안의 엣지 AI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강력한 AI는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끊겨도 상관없고, 내 노트북에서 바로바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AI, 바로 엣지 AI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엣지 컴퓨팅을 위해 태어난 새로운 모델이죠. 네, 바로 네모트론 3 나노 4B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 작지만 아주 강력한 온디바이스 전용 AI 모델이에요. 특히 만바랑 트랜스포머라는 서로 다른 AI 아키텍처에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몸집은 작아도 성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게임처럼 찰나의 반응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자원은 거의 안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똑똑하고 빠르고 심지어 착하게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아니, 어떻게 성능은 그대로 두면서 몸집만 이렇게 줄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압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모델을 생으로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온갖 지식을 다 섭렵한 90억 파라미터짜리 거대한 스승 모델에서 그 정수, 핵심 지식만 아주 정교하게 쏙 빼내온 겁니다. 이 똑똑한 압축 기술을 네모트론 엘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심에는 라우터라는 AI가 있어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치 아주 노련한 조각가 같아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고 작품의 핵심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만 남기는 거죠. 모델의 뇌구조에서 어디를 잘라내야 성능 저하가 가장 적을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라우터가 얼마나 정밀하게 작업을 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의 깊이를 결정하는 레이어, 이걸 56개에서 42개로 줄였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줄인 게 아니라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말 정교하게 딱 40억 파라미터라는 목표에 맞춘 겁니다. 하지만 몸집을 줄이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다이어트를 끝낸 모델이 예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똑똑해지도록 다시 훈련시켜야 하니까요. 이 과정을 지식 증류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손맛을 하나하나 전수해주는 것과 같아요. 부모 모델이 학생 모델에게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생각하는 방식까지 가르쳐주는 거죠. 이 특별 과외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짧은 문장이나 대화를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빠르게 복습해요. 일종의 기초 다지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훨씬 긴 글을 던져주고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건 심화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본기를 다 익혔으면 이제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먼저 수학 문제도 풀고 코딩도 하고 자연스럽게 채팅도 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능력을 다듬고요. 그 다음엔 오늘 날씨 알려주고 내일 아침 8시에 미팅 일정 추간해줘 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지시를 따르거나 다른 앱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바로 양자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계산할 때 쓰는 숫자의 정밀도를 살짝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3.141592를 그냥 3.14 정도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능은 거의 그대로인데 모델의 용량은 확 줄어들어요. 덕분에 정말 손톱만한 작은 칩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영리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아진 거인의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결과가 정말 궁금하죠. 결과는 놀랐습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로봇에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에서도 초당 18개 토큰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어로 치면 초당 10개 이상의 단어를 술술 뱉어내는 속도입니다. 심지어 이건 자기를 압축시킨 90억짜리 원본 모델보다도 최대 2배나 더 빠른 반응 속도예요. 그리고 아마 게이머분들이나 개발자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소식일 겁니다.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즉 VRAM을 정말 적게 먹어요. 동급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싼 최신 그래픽카드로 바꾸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쓰는 PC에서도 충분히 이 AI를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나 줄이고 압축하고 다이어트를 시켰는데도 성능, 즉 정확도는 단 1%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모델이 풀 수 있던 문제는 작아진 모델도 똑같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져올 미래는 정말 엄청납니다. 상상해보세요. 게임 속 NPC가 그냥 정해진 대사만 읊는 게 아니라 저랑 진짜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모든 개인정보와 대화 기록을 내 컴퓨터 바깥으로 단 한 번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AI D서가 생기는 거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깊은 산속에서도 길을 찾아주는 로봇도 가능해지고요. 결국 네모트론 3 나노 포비 같은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더 이상 인터넷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지 않게 될 때 AI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AI가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 나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오픈소스 AI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신 허깅페이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허깅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공개 모델의 수예요. 이 생태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단순히 모델 수가 많아졌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의 이동,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큰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AI 개발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월간, 그리고 전체 모델 다운로드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데이터입니다. 작년에만 해도요. 전체 다운로드의 41%를 중국 모델이 차지했어요. 이제는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물론 기존의 강자였던 메타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들의 기여도는 안정적이고 강력하죠. 하지만 중국 쪽을 보면요. 이건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야말로 폭발적이에요. 어떤 기업은 1년 만에 모델 공개 수를 9배나 늘렸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움직임이죠. 이건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경쟁 구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 AI를 만드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바뀌고 있어요. 대기업 점유율이 70%에서 37%로 뚝 떨어진 반면에 독립 개발자들의 점유율은 17%에서 39%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거대 기업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권 AI입니다. Sovereign AI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한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국의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자국 법에 맞춰서 독자적인 AI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무조건 크고 좋은 게 최고다라는 우리가 흔히 가졌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더 작은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이 다운로드되고 쓰인다. 왜냐? 결국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비용, 속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제약들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몇몇 초거대 모델 때문에 모델의 평균 크기는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 보이죠. 8억 파라미터에서 200억 파라미터로요.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개발자들이 쓰는 모델 크기인
중간값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3억에서 4억으로 조금 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작고 실용적인 모델이 여전히 대세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20만 개. 이게 뭐냐면요. 알리바바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파생 모델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같은 개발자나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용은 줄고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가 가진 평범한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 입맛에 맞게 고치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거대한 클라우드 회사에 덜 의존하게 되는 자율성도 생기고요. 자, 이제는 오픈소스 AI가 언어나 이미지 같은 익숙한 분야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야들이 많아요. 2024년에 허깅페이스에 있던 로보틱스 관련 데이터셋이 1,145개였습니다. 자,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딱 1년 뒤인 2025년 이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26,991개가 됐습니다. 20배가 넘게 그야말로 폭증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결과적으로 불과 3년 만에 로보틱스는 순위권 박힌 44위에서 허깅페이스 전체에서 가장 큰 데이터셋 카테고리로 우뚝 섰습니다. 오픈소스 AI 커뮤니티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과학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약 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 분자역학 시뮬레이션 이런 복잡하고 중요한 과학 연구 분야에서 이제 오픈소스 AI 모델과 커뮤니티의 협업이 연구를 가속화하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다 종합해서 앞으로 오픈소스 AI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보죠. 앞으로의 그림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중국의 부상에 맞서서 서구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오픈 모델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거예요. 둘째, AI의 활동 무대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로봇 같은 현실 세계, 물리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는 항상 오픈소스가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건 변치 않을 거예요. AI가 이제 우리 손안의 스크린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오픈소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아주 긴 문서를 만나면 길을 잃고 헤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AI에게 사람처럼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법을 가르치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이 바로 럼버청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강력한 AI라도 긴 글을 읽을 때면 종종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능력,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나 의미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끝나고 다음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경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게 해드릴게요. 이 유명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딱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나누시겠어요? 어디가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기계처럼 문장 단위로 뚝뚝 끊을까요? 아니면 에이 그냥 통째로 둬야지 하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뭔가 더 직관적으로 아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네 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C죠. 우리 사람들은 이 대화 부분에서 실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의미의 전환을 정말 순식간에 알아채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걸 그냥 휙 지나쳐버려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주 기발하고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럼버청커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의미론적 청킹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그냥 단락이나 문단 같은 형식으로 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용의 의미, 주제, 아니면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뀌는 지점을 기준으로 문서를 나누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곰돌이프 예시에서 했던 것처럼요. 의미적으로 독립된 덩어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넘버청크는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한테 너 이제부터 사람처럼 글의 맥락을 읽어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자연스러운 의미의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자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3단계로 이루어져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서를 원래 단락별로 쫙 나눠서 번호를 매겨요. 그리고 나서 이 단락들을 정해진 양만큼 뭐랄까 하나의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바구니 안에서 내용이 확 바뀌는 첫 번째 단락 번호가 뭐지? 하고요. 그럼 AI가 딱 짚어주는 그 번호가 바로 새로운 덩어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와,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성능을 제대로 측정하려고 구텐QA라는 아주 특별한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테스트가 아니에요. 무려 책 100권 분량에서 3,00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거죠. AI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였을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럼버청커가 다른 5가지 방법을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특히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에서요. 다른 어떤 자동화 방법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관련 내용을 잘 찾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도 럼버청커가 일을 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럼버청커를 사용한 시스템의 답변 정확도가 사람이 직접 일일이 문서를 나눠준 수준에 거의 근접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AI에게 한 번에 보여주는 텍스트의 양, 아까 제가 바구니라고 표현했던 그 컨텍스트 창의 최저 크기가 약 550 토큰 정도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토큰은 뭐 단어나 글자 조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AI한테 550 토큰이라는 좀 큰 바구니를 줘도 모델이 똑똑해서 그 안에서 내용이 바뀌는 지점을 더 일찍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덩어리, 즉 청크의 평균 크기는 334 토큰으로 훨씬 더 작고 더 핵심적인 내용만 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텍스트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문서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그냥 AI에게 데이터를 주기 전에 거치는 단순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효과적인 AI 검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설계의 영역이라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럼버청커는요. 첫째, 이야기의 흐름에 딱 맞게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그래서 정보 검색의 퀄리티가 극적으로 올라가고요. 셋째, 이걸 바탕으로 한 AI의 답변 정확도도 당연히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힘들게 수작업으로 나눈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AI에게 사람처럼 이야기의 의미를 읽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글을 잘 읽는 것을 넘어서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자,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 바로 그 순간 AI가 우리를 중심으로 게임 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꿈 같은 이야기, AI가 만드는 게임 월드의 혁신에 대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AI 세상이요. 이건 뭐 저 같은 게이머들은 물론이고 게임 개발자들까지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런 미래 아니겠어요? 야, 요즘 생성 모델들 발전하는 속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AI가 이제는 뭐 진짜 현실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탐험 가능한 세상을 뚝딱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멋진데 종종 막 무너져 내리는 꿈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 정밀하게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결정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AI 월드가 왜 꿈인 동시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요.
기존 AI 모델들이 플레이어의 행동을 그냥 뭐랄까 되게 추상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3D 공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돌아라 같은 개별적인 명령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임은 삐걱거리고 뒤돌아보면 아까 그게 어디 갔지? 하면서 세상이 바뀌어 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월드캠이라는 논문이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발상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플레이어의 행동을 그냥 명령어로 보지 말고 3D 공간에서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와, 이 관점의 전환, 이 아하 모멘트에서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카메라 포즈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간단해요. 특정 순간에 3D 세상 속에서 플레이어가 정확히 어디에 서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바로 그 위치와 시야각을 말하는 겁니다. 월드캠은 바로 이 카메라 포스라는 열쇠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큰 문제, 즉 조작성과 3D 일관성을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도전 과제, 바로 정밀한 컨트롤입니다. 기존 방식은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뚝뚝 끊기는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빨간색이 기존 방식인데 앞으로 가는 힘이랑 도는 힘을 따로 계산하니까 경로가 저렇게 엉뚱하게 빗나가는 거죠. 하지만 파란색 월드캠은 달라요. 리대수라는 수학을 이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자동차 운전대 같은 거예요. 직진과 회전을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아주 매끄러운 경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3D 일관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더니 문이 사라져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요. 월드캠은 여기에 정말 똑똑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포즈 기반 메모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GPS가 달린 사진첩 같은 거예요. 모델이 AI로 장면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장면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 포즈라는 GPS 좌표랑 같이 딱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 GPS 좌표 근처로 돌아오면 AI가 정확히 그 좌표에 맞는 사진을 탁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니 세상이 바뀔 수가 없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플레이어가 처음에 저 문을 봤죠. 그리고 잠시 주변을 휙 둘러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 보세요. 문이 아까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즈 기반 메모리의 힘이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그래서 실제로 이 월드캠이 기존 모델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그 성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외형 일관성 점수만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갔던 곳에 다시 갔을 때 얼마나 똑같이 보이냐는 건데 와, 차이가 엄청나죠? 기존 모델이 0.6 정도인데 월드캠은 거의 0.9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른 레벨이라고 봐야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8.8%.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월드캠으로 만든 세상은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이 단순히 점수 노름이 아니라 앞으로 게임 플레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첫째, 진짜처럼 단단하고 무한히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세계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고요. 둘째, 게임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훨씬 더 역동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AI 자체가 3D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드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AI에게 어떤 세상이든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네요.